자, 그래서 오늘부터는 세 번째 피규어부터 가겠습니다. 그래서 CN 뉴런을 스크린으로 찾았던 거를 지난 시간에 알려드렸고, 그래서 CN 뉴런의 기능을 어, 하나의 그런 셀 페어만 컨트롤할 수 있도록 제네틱 테크닉을 사용해서 그걸 보여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그걸 이용해서 티트너스 톡신을 발현시켜서 활성을 억제했을 때 이제 글루코스 스타베이션 시에 디글루코스를 고를 수 있는 능력이 상실되는 모습을 봄으로써 이제 CN 뉴런 이 자체가 이 하나의 페어가 글루코스 센싱에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CN 뉴런이 글루코스의 리스폰스를 하는지를 칼슘 이미징을 통해 본 거고요. 그래서 그 칼슘 이미징 그 결과도 함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피겨 2에서. 그 피겨 2에서는 G캠을 이용한 칼슘 이미징 하나, 그리고 칼렉세이를 이용한 이제 칼슘 이미징 이두 가지를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칼렉세이는 이제 어제 랩 미팅에서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어, 어, 다행히도 제가 칼렉세이를 이미 설명을 해서 따로 칼렉세이가 뭔지 설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어,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그 기계 있잖아요. 그 플레이트 그리고 그 티슈 홀더. 그거를 이용해서 엑스비보 칼슘 이미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여준 이미지는 엑스비보 칼슘 이미징이에요. 그리고 인비보 칼슘 이미징은 이제 보통 확인용으로 간단하게 한 조건에서 보통 진행을 하고 나머지 구체적인 메커니즘적인 요소, 드러그를 사용해야 하는 메커니즘적 요소는 이제 엑스비보를 주로 봅니다. 왜냐하면 인비보가 훨씬 더 실험이 조금 더 난이도가 있고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일단은 인비보가 된다는 것만 보여주고 메커니즘은 엑스비보로 많이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또 추세가 엑스비보 자체를 안 보는 추세가 또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처음부터 인비보로 그냥 모든 걸 보여주는 이제 그거를 좀 옵티마이즈 이제 그 모든 인비보 프로세스를 최적화해서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인비보로 보여주는 것이 이제 요즘에는 또 트렌드입니다. 근데 어쨌든 드러그를 처리해서 메커니즘을 보는 이런 과정은 엑스비보가 장점이 있어요. 왜냐면 인비보에서는 이제 그 드러그를 처리해서 이 즉각적인 반응을 보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엑스비보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플레이트를 한번 이거를 영상으로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걸 한번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 파란색을 달아놓은 거는 파란색 쪽으로 솔루션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르티피셜 히몰림프라는 솔루션을 만들어요. 그래서 히몰림프와 유사한 그 조성을 통해 가지고 만들고 그 펌프를 통해서 인풋이 여기로 들어오면은 여기 이 유리 이 공간의 가운데 초파리 브레인이 위치를 하고요. 초파리 브레인을 움직이지 않게 여기에 고정시키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이건 유리판이잖아요. 이제 글루로 고정시킨 사람도 있고 그리고 저는 티슈 홀더 여기 말발굽처럼 생긴 티슈 홀더를 통해서 고정을 시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티슈 홀더를 통해 고정시키는 방법은 전통적인 그 엘렉트로피지올로지 하시는 분들이 많이 쓰는 방법인데 제가 이 기술을 이제 박진용 박사님께 배웠는데 그분이 일렉트로피지올로지스트였어요. 그래서 원래 이제 일렉트로피지올로지를 먼저 배우다가 그 다음에 칼슘 이미징, 엑스비오 칼슘 이미징으로 넘어갔는데 이 일렉트로피지올로지에서 쓰는 그런 툴들, 그 테크닉들을 칼슘 이미징으로 그대로 가져와 가지고 쓰고 있는 거고 이제 원래 이건 이제 일렉트로피지올로지 할 때 쓰는 건데 원래는 어떤 걸 썼냐면은 그 이제 실리콘을 그 만들 수가 있어요. A용액, B용액을 섞으면은 투명한 실리콘이 되는 그런 용액 조성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파는데 그거를 실리카 젤 같은 아주 단단한 젤을 만들어 가지고 약간 LB 플레이트 같은 느낌으로 돼요. 아가아가 굳는 것처럼 실리콘 젤을 만들어서 초파리 브레인을 그 위에 위치시킨 다음에 이제 그 방법은 이거는 티슈 홀더를 사용해서 브레인에 데미지를 주는 방법이 아닌데 그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면은 텅스텐 그 실이 있습니다. 텅스텐 실을 잘라다가 초파리의 브레인의 옵틱 그 로브 쪽에 뚫어서 바닥에
그 못을 박듯이 그 못 박아서 고정하듯이 옵틱 로브 양쪽에 그 텅스텐 핀을 박아서 그렇게 고정을 했었어요 원래는. 그러니까 그렇게 처음에 저 배웠는데 그게 이제 엑스비보 할 때 좀 그렇잖아요. 브레인에 데미지를 준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이 브레인에 데미지를 안 주는 요 방법을 바꿨고 이제 티숄더가 편하긴 한데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이제 글루를 쓴다든지 그런 방법도 있고 겉 이미징을 할 때는 아마 다른 방법으로 이제 여기 이 이 이 퍼퓨전 면에 고정을 시키는 거고 여기는 이제 유리가 커버 슬라이드예요. 커버 슬립.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뒤로 뒤집어 보면은 커버 슬립이라서 여기 이제 쭉 두른 게 요게 그겁니다. 그 오븐 에폭시. A용액, B용액 섞으면은 5분 정도 있다가 이렇게 굳는 에폭시로 이 커버 슬라이드 이렇게 고정을 한 거고요. 이제 인비보를 볼 때는 이 커버 슬립을 안 쓰고 여기 가운데 구멍이 뚫을 수 있는 그런 플라스틱으로 된 그런 걸 쓰고 그 구멍이 있는 곳에 그 은박지를 대고 은박지에 초파리를 고정시킨 다음에 초파리 브레인이 아니죠. 머리에 큐티클을 살짝 열어가지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쓰고요. 그리고 이제 높이 차이가 있어요. 보면은 요것도 이제 오븐 에폭시로 만든 건데 이렇게 솔루션이 들어온 다음에 이쪽이 높이가 조금 더 높아요. 그래서 이 높이는 어떻게 컨트롤하냐면은 여기에 그 이쑤시개 있잖아요. 이쑤시개를 반절 잘라서 여기 밑에 깔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이쑤시개 그 반절 자른 것만큼 높이가 높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안에 솔루션이 이렇게 고일 수 있도록 이렇게 설계가 된 거고, 어 그렇게 이제 설계가 된 거고 이제 수면을 잔잔하게 유지하면서 이 위에 보통 이 위로 렌즈가 가서 위에서 이 브레인의 그런 그 GFP 각 뉴런의 GFP를 투포톤 마이크로스코프로 보는 게 이제 원래 관찰 방법이었고 지금 최근에 이제 우리 랩에 쓰는 거는 이제 위로 세팅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근데 이제 투포톤 렌즈가 위로 있는 렌즈가 이제 3층 오구택 교수님 연구실에 있는 거를 우리가 쓰고 있는데 이제 일단은 투포톤 레이저 고장이 나서 그걸 지금 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투포톤을 못 쓰고 컨포 컬러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컨포 컬이랑 투포톤 차이가 뭐지? 라고 이제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컨포 컬도 레이저고 투포톤도 레이저인데 컨포 컬 레이저보다 투포톤 레이저는 그 레이저 그 인텐시티가 훨씬 더 강해요. 그래서 투포톤 레이저를 써야 되는 이유는 그 작동 거리가 길기 때문이에요. 그게 레이저가 깊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티슈 깊이 들어가서 그 티슈 깊은 곳에 있는 그 어떤 그런 형광 시그널을 이미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투포톤을 사용하는 건데 이 드로소필라 브레인은 이제 그렇게 크지가 않기 때문에 물론 투포톤으로 훨씬 더 좋은 퀄리티 이미징을 할 수가 있지만 컴포컬러도 지금 이미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위로 볼 때 또 문제가 뭐가 발생했냐면은 여기 수면이 이제 여기 이제 이렇게 물이 이렇게 딱 보여가지고 일정하게 이 수면을 유지해야 돼요. 근데 이제 펌프가 작동을 원래는 이제 중력을 이용한 펌프를 썼거든요. 그것도 뭔지 이제 보여드릴 겁니다. 그런데 지금 쓰는 펌프는 이제 전기로 작동하는 펌프인데 펌프 구조상 이 솔루션이 이분하게 쫙 들어오는 게 아니라 텅텅텅텅텅텅텅 이렇게 들어와요. 그래서 그 약간의 그런 이 뭐라고 하지? 수면에 약간의 그런 움직임이 생겨가지고 위에서 찍을 때 약간의 그런 뭐라고 하지? 그 이미지가 약간 흔들리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서 렌즈를 접근해서 찍는 거를 시도를 해봤어요. 이제 우리 학교 1층에 이제 투포톤 컴포컬 두 개가 있는데 라이카 그리고 깔자이스 두 개 다 렌즈가 밑에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사실 NYU에서 시도 안 해본 방법인데 이렇게 위로 이제 이렇게 솔루션이 이제 위에서 펄퓨전이 일어나고요. 브레인에 내가 원하고자 하는 거를 이제 밑으로 보게 두는 겁니다. 밑으로 향하게 이제 region of interest라고 하거든요. ROI라고 하는데 그걸 이제 밑쪽으로 향하게 둔 다음에 아래에서 이렇게 보게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렌즈는 그 솔루션, 펄퓨전 솔루션이랑은 인디펜던트한 상황에서 보는 거죠. 그러니까 펄퓨전 솔루션 어쨌든 그런 플로우, 약간 용액의 흐름이 있는데 용액의 흐름과는 약간 인디펜던트하게 이미징할 수가 있어서 이미지가 조금 더 스테이블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이디어라게는 이 솔루션을 제대로 컨트롤할 수 있는 시스템을 잘 갖추는 게 아이디어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비보 칼슘 이미징 할 때는 어쨌든 위에 있는 렌즈를 써야 돼요. 아래에 있는 렌즈로는 인비보 칼슘 이미징을 현재 조건에서는 할 수가 없어가지고 어쨌든 3층에 있는 그게 LSM 780에 이제 딥시라고 하는 깔자이스 아니죠. 스펙트라 피직스 딥시라고 하는 그런 투포톤이 물어져 있고 또 이제 컨포컬 광원도 있는 그런 기기인데 위에서 보는 걸로 인비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인비보를 할 때는 이걸 쓰는 게 아니라 여기에 이제 구멍이 있는 걸 씁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오늘은 안 보여드리겠지만은 어쨌든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요거의 특징은 뭐냐면은 이렇게 우리가 다이섹션 하잖아요. 다이섹션 한 다음에 여기다가 브레인 엑소파리를 올리고 티슈 홀더를 올리고 그다음에 요거를 그대로 이제 그 이미징 릭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이게 고정돼 있으면은 그걸 못 하잖아요. 그러면은 다이섹트 브레인을 이 정확히 고정시키는 거를 이게 움직이지 않으면 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요 구조를 좀 쓰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게 지금 랩에 XB 보용 하나, 인비 보용 하나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만드는 방법은 이 오븐 에폭시를 통해서 이것도 오븐 에폭시 그리고 이쑤시개 그리고 튜빙 그리고 요 이제 세트 요거는 이제 플레이트 요거를 이제 놓고 요렇게 들어가는 요거만 그래서 요렇게 요거는 그냥 고정화 시켜주는 거죠. 이 그냥 플랫폼이고 요거가 보통 이제 들어갈 때는 그 각 컨포컬 마이크로스코프에 그 시료 고정대가 있습니다. 그 이거를 거기에다가 테이프를 고정시켜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씁니다. 자, 이거를 왜 보여드리냐면은 요거를 통해서 피겨 2번 그리고 피겨 3번에 또 주요 데이터 그리고 피겨 4번의 주요 데이터 그리고 피겨 5번의 주요 데이터를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이제 랩에 들어왔을 때 다이섹션부터 연습을 했잖아요. 예, 비헤이비얼 데이터 이외에 그런 대부분의 데이터를 만들 때는 다이섹션 테크닉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연습을 시킨 거고 좀 배우는데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좀 긴 시간을 두고 연습을 하기 위해서 그거를 좀 꾸준히 연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피규어 2번까지의 내용은 뭐냐? 자, CN 뉴런이 뉴트론 센싱이 중요하고 그게 피규어 1번. 그리고 이 CN 뉴런은 글루코스에 리스폰스 한다. 그리고 non nutritive 슈거에는 리스폰스 하지 않는다. 그리고 뭐 약간의 이제 서플리멘트에서 다시 보충이 되겠지만은 KATP 채널 그리고 글루코스 트랜스포터 그리고 L 타입 볼티지 캐슘 채널 요것들이 이제 중요한 그런 플레이어다. 요거의 글루코스 리스폰스를 만드는 이게 이제 엑스비보에서 드럭을 통해서 알아낸 거고 요거는 CN 뉴런이 글루코스에 리스폰스하는 메커니즘 어떤 방식으로 이제 글루코스 리스폰스 할 수 있을지를 알기 위한 이런 그런 드러그 트리트가 있던 거고 이제 이거 말고도 다양한 방식으로 컨펌을 했어요. 여기가 이제 스타트 데이터고 이거를 이 하나로는 컨펌이 안 되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 K-ATP 채널 RNAI를 발현시키면 CN 뉴런에서 글루코스 센싱 기능이 사라져요. 그리고 이 볼테지 게리 칼슘 채널의 서브 유닛의 RNAI를 CN 뉴런에 발현시키면은 또 글루코스 센싱 기능이 사라져서 투 초이스 비헤이비어의 피노타입이 나옵니다. 요것도 그렇고 요것도 그렇고 요거는 글루코스 트랜스포터가 작용된다는 걸 알았는데 어떤 글루코스 트랜스포터가 작용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글루코스 트랜스포터 종류가 대략 한 10개 넘게 있고 다 스크린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글루코스 트랜스포터인지 그래서 자 CN 델포 글룻1 RNAI 글룻4 EF SUT1 SUT2 SLV, SMVT 이런 식으로 다양한 글루코스 트랜스포터 혹은 트리얼로스 트랜스포터는 여기 있지는 않네요. 어쨌든 소디움 그리고 글루코스 코 트랜스포터도 포함되고 이렇게 다양한 어, 글루코스 트랜스포터를 스크린 해봤을 때 글룻 1 RNAI를 CNU에 발시켰을 때
이 피노타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이게 글루코스 트랜스포터 중에서도 글룻1이 중요하다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었고, 그래서 여기에 글룻1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도 사실 리뷰가 물어본 겁니다. 이렇게까지 물어볼 줄은 몰랐는데 그냥 글루코스 트랜스포터 중에 뭐 하나가 글루코스 트랜스포팅이 중요하겠지라고 했는데 그게 정확히 글룻1인지까지 밝혔고, 그리고 이것도 그렇고 실제로 살아있는 파리에서 RNAI로 각 그 이 채널들의 기능을 억제했을 때 CN 뉴런을 통한 글루코스 센싱의 기능이 사라지는 것을 확인해서 투 초이스 비헤이비어에서 피노타입이 나타나는 걸 확인해서 요거를 완성시킨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재밌는 포인트는 뭐냐면 이거를 처음 이제 실험 디자인했을 때 어떻게 디자인했을까? KTP 채널, 볼테지 계리 캐십 채널이 어떻게 관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냐면 이게 정확한 판크레아틱 베라셀의 글루코스 센싱 메커니즘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의 판크레아스 베라셀. 그건 1960년대부터 너무나도 잘 연구된 판크레아틱 베라셀의 이 글루코스 센싱 메커니즘입니다. 그래서 정확히는 글루코스가 셀 안에 들어와서 글루코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ATP의 증가를 인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KTP 채널이 중요한 그런 디텍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하나 더 중요한 디텍터는 AMPK라고 이제 하나 더 있는데 K-ATP 채널이 있느냐 없느냐로 주로 글루코스 센싱이 가능한지 아닌지를 보통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2007년에 우리 이제 매멀에서 이제 그 매멀의 피딩에 주로 관련된 뉴런 두 가지가 AGRP 뉴런, 팜신 뉴런이 있는데 그 뉴런에서 이 KTP 채널을 스페시픽하게 낙아웃 시켜가지고 그런 피노타입을 살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뉴런의 활성을 직접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그 뉴런의 글루코스 센싱 어빌리티만 이제 뺏은 거죠. 그래서 이제 초파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KTP 채널 기능만 억제해도 이 투초이스 비헤이비어에서 피노타입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마우스 같은 경우는 조금 애매한 거를 조금 넘어서 거의 피노타입이 그러니까 피지올로지컬 피노타입이 거의 나타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리고 피노타입이 약간씩 나타나는 것들은 그게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 컨펌을 할 때 그게 하나의 방향으로 나타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글루코스 센싱 뉴런의 직접적인 기능에 대해서 이제 그 논문을 통해서 약간 뭐라고 하지? 어, 뭐지? 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었고 초파리가 개입되면서 그거에 대한 해답을 좀씩 주고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서플리먼트 피규어인데 글루코스 트랜스포터 찾고 이거는 헥소카이네이즈라 해가지고 또 중요한 게 글루코스가 셀 안으로 들어오면은 글루코스 6포스페이트가 됩니다. 그게 이제 해당 과정 글라이콜라이시스 처음 들어가는 첫 관문이고 그래서 글루코스 6포스페이트가 되어야지 제대로 이제 메타볼리즘에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얼바인 대학교에 황그아그그어그 저의 이제 고등학교 선배님이도 한그 철순 선배님 합니까? 갑자기 패밀리 네임이 생각이 안 나네. 네, 그 철순 선배님 연구실에서 어떤 연구를 하냐면은 글루코스 6포스페이트인데 글루코스 6포스페이트를 그 아이소톱으로 레이블링을 해요. 그래서 그 아이소톱으로 레이블링한 거를 이제 글루코스를 이제 이 어떤 영양분이 올간과 올간 사이에서 어떻게 이동하는지 그거를 추적을 합니다. 그래서 프럭토스, 글루코스 그리고 최근에는 마이크로바이옴에서 생산된 그런 메타볼라이트가 어떻게 올간과 올간 사이에서 이동하는지 뭐 이런 것들도 연구를 하고 계세요. 어쨌든 헥소카이네이즈 그래서 중요해요. 글루코스 센싱에. 그리고 글루코스 센싱에 스페시픽하게 작용하는 헥소카이네이즈 아이소타입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DH44 논문에서 이제 밝혀진 부분인데 여기서 보면은 헥소카이네즈 C가 중요하다고 밝혀냈고 그리고 SUR1 이건 뭐냐면은 KTP 채널의 서브 유닛 중에서 SR1이라고 하는 그런 서브 유닛을 날린 겁니다. 그러면은 KTP 채널 기능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썰1 RNA를 CN 뉴런으로 이제 발현을 시키면 KT 피처의 기능이 상실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투 초이스 비헤이비어에서 피노타입이 나타납니다. 원래는 글루코스를 고를 수 있는데 글루코스를 고를 수 있는 능력이 상실돼요. 글루코스 센싱 능력이 상실되기 때문에 그래서 RNAi 2, 3, 2번 크로모점, 3번 크로모점 있는 두 개 RNA를 썼고 칼슘 알파 1 D RNA는 뭐냐면은 볼테이지 게이트 칼슘 채널의 기능을 상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실제로 CN 뉴런 자체의 활성을 활성화시키고 억제하고 뭐 이런 거를 통해서 이제 그 비헤이비어 변화뿐만이 아니라 거긴 이 채널들 스페시파이 조절했을 때도 이렇게 피노타입이 나타난 점이 이전에 2007년에 나온 그런 HRP와 팜신 뉴런에서의 그 KTP 채널에 낙가웃 시켰을 때 피노타입이 애매했던 그 논문에 비해서 어드밴스를 가져왔다고 또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 그 메커니즘도 거의 완벽하게 보여줬습니다. 더 이상 뭐 제로의 여지가 없을 만큼. 근데 이제 우리가 또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CNU로는 이렇잖아요. 근데 이제 DH44라고 또 다른 글루코스 센서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논문에 대해서는 아마 이후에 또 다룰 텐데 그거는 이제 모니카 더스라는 포닥이 2015년에 뉴런 논문을 썼고 제가 그 팔로업 스터디를 2021년에 이제 뉴런에 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DH44 스토리에 대한 책임 우리 랩에 있어요. 그 라인에 대한 책임도 우리 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UCLA에서 올쿤 알킨이라고 하는 이제 교수님이 라인을 달라고 요구를 해서 지금 지원 학생의 라인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이제 초파리 커뮤니티에서는 이렇게 이제 라인을 주고 받는 것이 약간 국룰처럼 돼 있어요. 근데 달라고 해서 안 준다 이러면은 약간 좀 뭐라고 하지? 좀 페임이 없다고 해야 되나? 약간 그 뭐라고 하지? 이 멋, 멋, 멋이 없고 그래서 이제 학회 나가면은 제가 또 재밌다고 생각한 사람 중에 이제 초파리 뉴로펩타이드 하신 분 중에 장 빈스트라고 하는 분, 빈스트라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제 이 파리 초파리 그 프랑스 이제 프랑스 보르도 대학일 거예요. 거기서 일하신 분인데 초파리에 있는 뉴로펩타이드의 거의 모든 안티바디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분의 특징이 뭐냐면은 그거를 전 세계로 뿌리는 거를 자기의 그 뭐라고 하지? 인생 목표로 삼은 분입니다. 그래서 달라고 아주 폴라이트하게 메일을 딱 쓰면은 그렇게 나한테 이제 물론 영어로 이 얘기 진행되는 거죠. 안티바디를 받기 위해서 그렇게 아부하지 않아도 된다. 나는 willing to give다. 그래서 실제로 장 빈스트라 선생님을 이제 예전에 광주에서 만났어요. 지스트 그 김영준 교수님 실험실에서 심포지엄 했을 때 그때 한번 봤고 실제로 뵌게 그거 한 번이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리에이전트는 아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뭐 뉴로펩타이드 뭐 SNPF 안티바디 요것도 장 빈스트라 교수님 만든 거고 코로존 안티바디 그것도 장 빈스트라 교수님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뭐라고 하지? 이제 살면서 무엇을 남길 것인가 생각하잖아요. 그분은 전 세계의 뉴로펩타이드 안티바디를 아주 확실하게 남겼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근데 논문은 막 그렇게 막 그 하이 프로파일 저널 막 이런 거는 없으시거든요. 하지만 리에이전트를 확실히 만들어서 그 커뮤니티에 뿌리고 그러면 이제 학회 같은 데 가면 다 알아요. 네임드예요. 왜냐면은 그 사람이 만든 걸 안 쓴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도 보면은 이런 방식도 하나의 이제 인생의 보람을 찾는 방식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이제 이거는 또 이제 이렇게 사이드 얘기로 자꾸 빠져가지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건데 이제 인생의 목표를 여러 가지 잡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돈은 죽으면 못 가져갑니다. 그렇죠? 돈이 많다고 누가 기억을 잘 안 해주잖아요. 근데 이렇게 리에이전트와 네이밍을 남기면은 없어지지 않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내 삶의 가치관을 맞출 때 이제 돈이 많으면 좋은데 돈이 많은 상태로 95살이 됐어요. 그러면 좀 상황이 달라요. 내가 95살이면은 이제 10년이 안 남은 거 아니에요. 이제 산술적으로 보면은. 근데 이제 돈은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직업 선택하는데 많이 이거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박사 과정에서 이제 보면서 오 이제 우리 커뮤니티에서만 주로 있네요. 왜냐하면 마우스 커뮤니티는 차갑습니다. 거기는 완전 경쟁 체계라서 내가 마우스 만들면 잘 공유 안 해주는 그런 분위기도 좀 있고 그리고 그 자체가 약간 자기의 프로퍼티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분위기가 좀 있긴 한데 초파리 커뮤니티는 서로 이제 으쌰으쌰하는 분위기가 전 세계적으로 있어요. 그래서 공유를 안 했다? 논문 썼는데 공유를 안 했다? 이러면은 어 일단은 이제 학회 같은 데 가서 대접받기 힘듭니다. 이런 거를 해서 최대한 뿌려야 내가 만드는 리에이전트를 최대한 뿌려야지 이제 어디 가서도 이제 그런 영향력이 가질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되게 중요해요. 저는 중요하게 생각해요. 이렇게 이제 스토리를 만들고 그 만드는 과정에서 만든 그런 리에이전트 아이디어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다른 사람이랑 공유하는 게 어쨌든 그 사람도 논문을 썼을 때 이 리에이전트 누구한테 받았다라는 기록이 남잖아요. 그 기록은 이제 요즘 말로 이제 박제된다고 하죠. 이제 그 저널에 박제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00년 후에 누군가 찾아봐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또 괜찮은 직업이 아닌가. 왜냐하면 또 돈도 어느 정도 이제 먹고 살 만큼 벌기 때문에 막 정말 밀리어네어가 되는 건 아니더라도 그래서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저의 생각이고 그런 거죠. 이런 얘기 해가지고 이 자꾸 길어집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피겨 2번을 마무리했어요. 자, 이제 피겨 3번으로 갑시다. 자, 피겨 3번에서 던지는 질문은 뭐냐면은 자, 아까 피겨 1번에서 CN 뉴런이 시그널을 주는 두 개의 엑손 타깃에 대해서 알아냈어요. 하나는 어, 인슐린 프로듀싱 셀, 또 하나는 코프아 카디아칼의 코프아 카디아카에 있는 AKH 프로듀싱 셀인데 AKH는 초파리의 글루카곤과 비슷하니까 글루카곤 프로듀싱 셀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자, 그래가지고 요거는 이제 코로젠 겔포로 세프토테그민 GP만 확인해 본 거예요. 그래서 자, 코로조닌 겔포를 쓴 이유는 어, 사실 이 데이터를 CN 겔포 만들어지기 전에 만든 데이터라서 코로조닌 겔포 데이터를 쓴 거예요. 그래서 CN 겔포가 있었으면 CN 겔포를 만들었을 테죠. 그리고 물론 CN 겔포로 이거를 컨펌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플리먼트에 있는지 아니면 R 피겨라고 리뷰한테만 보여주는 피겨에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걸 만들어서 컨펌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코로조닌 겔포를 쓴 이유는 뭐냐면 이게 또 재밌어요. 똑같습니다. 칼렉스에 할 때처럼 fed, starve, refed 세 가지 조건을 봤어요. fed는 그냥 일반적인 초파리 푸드를 잘 먹은 경우. 그래서 이제 CN 코로조인 뉴런의 이제 샘태그민 GFP니까 여기 그 엑손 프로젝션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해본 거예요. 그랬을 때 엑손 프로젝션이 이제 그 딥툰 뉴런 쪽으로 잘 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고, 근데 스타브 할 때는 보면은 엑손 프로젝션이 이제 거의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시냅토태그민 GFP가 얘기하는 거는 이제 시냅스 색이에요. 사실은 프리스냅스에 스냅태그민 GFP 많으면 스냅 세기가 센 거거든요. 적으면 약해진 거고 스냅 세기가 강했다가 스냅 세기 자체가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요거는 플라스티시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신경과학 시간에도 강의를 했는데 프리 previous 프리시냅스 뉴런 이 CN 뉴런이고 포스냅틱 뉴런이 인슐린 프로듀싱 셀이고요. 거기에 이제 이게 프리시냅스고 포스냅스가 있는데 보통의 경우는 LTP가 발생할 경우 혹은 LTD가 발생할 경우 그 보통은 포스냅스에서 어떤 이벤트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도 보통은 이제 그런 거를 중심으로 가르치죠.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가르친 거는 암파 리셉터, NMDA 리셉터 해가지고 암파 리셉터의 트래피킹이 증가하고 또 암파 리셉터가 많아지고 또 다른 뉴라이트가 생기고 그게 이제 진 익스프레션까지 가면 그런데 이 부분은 특이하게 프리시냅스가 강화되고 약화되고로 그게 시냅스 그 플라스티시티가 조절되는 그런 케이스예요. 그래서 초파리에서 이런 일이 좀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이것도 되게 특이한 부분인데 사실 이 데이터는 제가 처음에 고안한 데이터는 아니고 이제 마쿠라는 교수님이 2016년 셀 페이퍼에 초파리에 있는 엘립소이드 바디에 R5 뉴런이라고 있는데 그 R5 뉴런이 이제 슬립 조절에 중요하다. 특히 이제 슬립 드라이브에 중요하다라는 그런 논문을 쓸 때 그 R5 뉴런에 이 그런 플라스티시티가 있다라는 거를 셉테그민 GP로 보여줘서 그 논문을 보고 사실은 그대로 따라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논문을 이제 여러 가지 논문을 열심히 봤을 때 실험들 있잖아요. 그대로 따라할 수가 있어요. 네,
그냥 아이디어 컨셉을 그대로 따라하지만은 나의 관심 뉴런에서 그대로 따라한 거고 정말 그대로 따라한 겁니다. 이거는 나중에 그 논문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거의 그대로 따라했어요. 그래서 자 우리는 근데 이것서 여기서 컨펌을 한 게 시냅토테그민 GFP는 이렇게 줄어드는데 이걸로 그냥 UAS 티리토메이토를 발현한 것도 있어요. 그거는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아나토미컬 스트럭처 그냥 US 티리토메이토를 발현시킨 거는 이 코로제인 뉴런과 CN 뉴런의 아나토미컬 스트럭처고요. 그리고 시냅토테그민 GFP는 베지클의 양입니다. 그러니까 아나토미컬 스트럭처는 변하지 않고 베지클의 양만 변하는 방식으로 플라스티시티가 발생했는데 그쪽 그 2016년 셀 논문 R5 뉴런에서는 아나토미컬 스트럭처도 변했어요. 그래서 제가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그거랑 또 하나 있는 거는 이제 그 슈거 vs 프로틴 센싱에 중요한 그 도파민르 뉴런이 있거든요. 외지 뉴런이라고 그것도 이제 같은 연구실에서 나온 다른 논문인데 그 논문은 슈거를 좋아하는 방향과 프로틴을 좋아하는 두 방향이 있는데 그게 아나토미컬 스트럭처와 시냅틱민 GFP 두 가지가 동시에 변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경우는 자, 패드 경우는 보면은 CN 뉴런이 활성이 지속되잖아요. 활성이 지속된다? 그러면 포스트냅스로 활성이 계속적으로 더 많이 넘어가고 이게 LTP가 발생할 조건이 됩니다. 그런데 LTP 발생이 프리시냅스의 강화로 이루어져요. 이거는 특이하게도 이제 이런 경우가 이제 메모로스도 가끔 있는데 특이한 경우고 스타브 됐을 때는 그 CN 뉴런의 활성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여기 이 이쪽에 시냅토테듐 GFP의 펑타수가 줄어듭니다. 그만큼 커넥션이 약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커넥션 자체의 강도, 강하고 약하고가 다이나믹하게 조절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글루코스만 다시 리페드했을 때 이 상태에서 이렇게 회복되는 거를 또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디글루코스 100ml를 24시간 동안 다시 먹이면 스타베이션 이후에 이게 리커버리가 된다. 그래서 패드 같은 경우는 그냥 노멀 초파리 푸드이기 때문에 글루코스도 있고요. 프로틴도 있고요. 좀 넌스페시픽한데 반해서 스탑을 해서 쫙 그 뉴로널 커넥션을 좀 없앤 다음에 그다음에 글루코스만 먹였을 때 이게 똑같이 강화되는 걸 봐서 요건 글루코스 스페시픽한 시그널이구나. 그리고 그거에 의한 플라스티시티구나라는 거를 확인한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지금 이제 차병원에 있는 그 정상윤 교수님이랑 또 요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되게 특이한 경우예요. 플라스티시티 연구하시는 분들한테는 프리시냅틱 플라스티시티 교과서에 안 나오잖아요. 이 얘기는 프리시냅틱 플라스티시티의 얘기는. 그래서 LTP 하면 포스냅스 강화, 뭐 암파 리셉터가 많아지고 뭐 그런 그리고 뭐 그런 포스냅스가 더 이제 강화되고 이런 걸로 얘기되는데 상당히 인터레스팅 하면서도 예외적인. 그래서 왜 프리시냅스 강화가 될까? 사실 여기서 이제 포스시냅스 강도 차이는 아직 보진 않았어요. 프리시냅스만 본 겁니다. 근데 영향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은 지금 여기서 이렇게 보여준 거고요. 여긴 펑타수를 이거는 세 가지고 퀀티피케이션 한 겁니다. 인슐린 프로듀싱 셀로 가는 그 펑타가 이렇게 줄어들었다가 다시 늘어난다. 그리고 C번은 뭐냐면은 어 이거는 그래스프라고 하는 기술이에요. 그래스프. 그래서 이제 그래스프는 뭐냐면은 그 GFP를 스플릿 GFP를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sGFP라고 있는데 이제 GFP를 둘로 쪼갭니다. sGFP 1-10 그리고 sGFP 11 이 GFP를 두 개로 쪼개요. 그래서 두 개로 쪼갠 상태에서는 쪼개진 상태에서는 GFP 시그널이 안 나와요. 하지만은 그 GFP가 같이 발현되면 같은 셀에 같이 발현되면 같은 그 공간에 있게 되면은 이 두 개가 같이 이제 붙어가지고 GFP 시그널이 나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냐면은 요 부분과 요 부분이 피지컬 컨택이 일어날 경우에만 GFP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CN 겔포를 통해서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은 겔포와 렉세이를 컨트롤하는 겁니다. 자, 겔포는 CN 겔포를 쓰고요. 겔포를 통해서 UAS, 뉴렉신, 스플릿 GFP 1-10을 발현시켜 줍니다. 그래서 뉴렉신은 뭐냐면은 프리시냅틱 셀 어디전 몰리큘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 뉴로사이언스 강의에서 챕터 23에 나오는
이제 그 탐 수도프 교수님이 발견한 뉴렉신, 뉴럴라이긴. 프리시냅스에 있는 뉴렉신, 포스냅스에 있는 뉴럴라이긴. 이게 프리시냅스의 셀 어준 모레큘 뉴렉신과 포스냅스의 셀 어준 모레큘 뉴럴라이긴이 어떻게 보면 시냅스를 이루는 그런 팩터고. 그럼 뉴렉신에 여기 뉴에스 달아서 발현시키면은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뉴렉신은 포스냅스에서는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프리시냅틱 스페시픽하게 SGFP 1-10을 발현시킨 거고요. CN 뉴런 쪽에서. 그러니까 이 이도는 뭐냐면 CN 뉴런 쪽에서 딜프트 뉴런으로 가는 시그널이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 디렉션 스페시픽하게. 그래서 CN 뉴런을 통해서 CN 겔포를 통해서 US 뉴렉신 GFP 스플릿 GFP 발현시키고 딜프트 렉세이는 인슐린 프로듀싱 셀이 드로소필라 인슐린 라이크 펩타이드 2니까 딜프트 렉세이, 딜프트 프로모터를 이용해서 만든 그 렉세이 라인이에요. 그거를 통해서 렉세이오피 CD4 스플릿 GFP 11입니다. 자, CD4가 들어가니까 멤브레인 그냥 전체적으로 발현시키는 거예요. 멤브레인에. 그래서 딜프트 뉴런, 자, 인슐린 프로듀싱 셀 뉴런의 전체적으로 그 멤브레인에 스플릿 GFP 11을 발현시키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CN 뉴런 쪽에서 딜프트 뉴런으로 시그널이 전달이 되는 그런 시냅스가 형성이 됐다면 여기 뉴렉신 쪽과 어쨌든 그 포스냅스도 셀 멤브레인이잖아요. 그래서 GFP가 이 두 개가 겹치는 구간이 발생을 할 수 있어요. 그 겹치는 구간은 바로 시냅스가 형성되는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CN에서 디립트 쪽으로 시냅스가 형성되는 구간에서만 GFP가 발현되게끔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발현을 시켜 보니까 여기 이 지금 마젠타로 보여준 거는 안티 디립트 안티바디예요. 그래서 안티 디립트를 이렇게 디립트를 이렇게 표현을 했고 여기 디립트 아래쪽에 있는 이 부분이 사실은 디립트 뉴런의 메이저 덴드라이트 에어리아 중에 하나예요. 여기에 덴드라이트가 좀 많이 이렇게 쫙 나와 있거든요. 자, 이거는 딕 네젤 교수님의 그런 리뷰 페이퍼를 보면 잘 알 수가 있는데 그거는 제가 랩 카톡방에 공유해 드릴게요. 딕 네젤 교수님이라고 유럽 분들인데 딕 네젤 교수님이 이쪽 초파리의 뉴로펩타이드 뉴런들, 그 뉴로펩타이드를 발현한 뉴런들에 대해서 그런 연구를 많이 하시고 어떤 것이 브레인에 분포하는지를 그런 많은 좋은 리뷰와 리서치 페이퍼들을 많이 쓰셨거든요. 여기 여기에 GFP가 발현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디프트 뉴런의 덴드라이트 에어리아 중에 하나예요. 대표적인. 그리고 거기인데 근데 여기 이제 A1은 이렇게 시간이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쪽에 스페시픽하게 GFP가 발현됐다 하는 거는 CN 뉴런에서 딜프트 방향으로 가는 시냅스가 여기에 피지컬리 형성이 됐다는 거죠. 이거는 피지컬 컨택이 있어야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뉴로펩타이드가 디퓨전돼서 시그널이 전달될 수도 있거든요. 어떤 그런 일단 일정 공간을 그러면 이제 피지컬 컨택이 없어도 시그널이 전달될 수가 있는데 이거는 그런 게 아니고 직접적으로 엑손 덴드라이트 컨택이 있는 겁니다. 셀 어디전 몰리큘을 통해서 그게 그 브레인에서 엔도크리놀로직 특히 인슐린을 분비하는 그런 셀로 브레인에서 직접적으로 엑손 덴드라이트가 연결되는 그런 시냅틱 컨택이 있는 거의 첫 번째 케이스예요, 이게. 그래서 또 좀 더 하이 프로파일을 받은 그런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자, 그러면은 요걸 어떻게 만드느냐는 사실은 피 엘리먼트가 하나, 둘, 셋, 넷. 한 파리에 필름먼트가 4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 한 파리에 필름먼트가 4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럼 요거를 만드는 방법을 자, 보여드릴까요? 안 보여드릴까요? 써볼까요? 안 써볼까요? 이걸 또 어, 이거를 어차피 지금 뭐 빨리빨리 하자는 것도 아니고 오늘 이 피겨 3번까지만 할 건데 한번 써봅시다. 자, 그래서 이 써보기 전에 자, 여기 서플리먼트에 지노타입을 제가 보여줬어요. 지노타입 한번 봅시다. 어떻게 되는지. 자, 지노타입은 자, 요게 지노타입입니다. 아, 요게 아니고
어, 요건 칼렉스의 지노타입이고 요거는 아까 피겨 3번의 1 프로조닌 겔포는 2번 US 네토테그민 GFP는 3번 요렇게 쓴 거고요. 각각 헤테로로 한 카페씩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피겨 3번의 1의 지노타입이고 이거 사실은 화이트 마이너스 슬래시 Y라고 써야 돼요. 메일을 썼기 때문에. 자, 요게 그 지노타입입니다. 자, 딜2 렉세이는 2번 크로모즘에 있고요. 렉세이오피 요거 오 그렇구나. 요거는 그냥 P2X2에 대한 지노타입이네요. 오, 요 지노타입을 포블리시로 쓰진 않았다면 그거는 이제 거기 있습니다. 이거는 그러면은 요구에 있는 거 푸는 거는 다음 시간에 모아서 할게요. 이거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P 엘리먼트 4개를 한 파일을 합치는 방법은 CN겔포 더블 밸런싱, 디립트 렉스의 더블 밸런싱, 아마 CN겔포가 3번, 디립트 렉스가 2번, 그리고 US 뉴렉션 S 스플릿 GFP 11이 아마 요게 3번. 그리고 렉세오피 요게 2번 아마도 디렉션 스몰 GFP 1-10이 이게 2번 렉세오피 CD4 SGFP가 3번일 거예요. 그래서 CN겔포 요거를 한 파리에 몰아놓고 디립트 렉세일 렉세오피 CD 스플릿 GFP 요거를 한 파리에 몰아놓고 요렇게 한 파리에 몰아놓은 다음에 그걸 크로스 해가지고 이제 2번 상동 염색체의 디립트 렉세이와 US 그리고 3던 상동염 백체에는 CN겔포와 렉스오 PCD4, SGF 이렇게 네 개를 배치시킨 겁니다. 이제 그렇게 만든 거라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D번으로 갑시다. 근데 이제 지금 방금 크로모즘을 이제 기억 속에 있는 건데 이거를 제가 논문을 쓰게 되면은 그 디테일한 그 아주 자세한 로 데이터 있잖아요. 그거를 공개를 해요. 그래서 그게 예, 그거를 보통은 엑셀 파일로 제공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곳에 아마 자세한 이 지노타입이 아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 아마 그거 같은데 요거는 익스텐디드만 있는 거구나. 어쨌든 여기 이제 각 그 로 데이터를 다 보여주는 요거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해놔요. 그래서 요거는 다음번에 이야기를 해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한 거는 뭐냐면은 커넥티비티 그러니까 CN 뉴런에서 디립트 뉴런으로 시그널이 전달된다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알아냈어요. 그럼 그거를 펑셔널 커넥티비티가 있는지 보여줘야 돼요. 이거는 피지컬 컨택이 있다는 거고요. 펑셔널 커넥티비티가 있는지 어떻게 알아보냐면은 자, 이제 CN 뉴런이 프리시냅틱 뉴런이고 디립트 뉴런이 포스시냅틱 뉴런이잖아요. 어떻게 하냐면 CN 뉴런을 인위적으로 활성화를 시켜요. 그 다음에 어, 포스시냅틱 뉴런인 이 디립트 뉴런, 인슈프루싱 뉴런의 활성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4개의 필름을 넣었는데 CN겔포를 넣고요. 그리고 USP2X2라는 걸 넣어요. 이거는 이제 원래는 세포를 활성화시키는 데 쓰는 방법이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옵토제네틱스, 빛으로 활성화시키는 거. 또 하나는 이제 케미컬로 활성화시키는 게 있거든요. 이제 P2X2는 케미컬로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엑스비보 상태에서 이제 엑스트라 셀룰러 에어리아에 ATP를 농도를 높여주면은 이 P2X2가 ATP를 인지해서 그 셀을 활성화시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2.5mm몰 ATP를 처리했죠. 그러니까 이제 자 CN 겔포로 이제 이렇게 P2X2 요 발현시키면은 ATP를 처리했을 때 CN 뉴런이 활성화되는 겁니다. 이게 활성화가 되면은 이제 이것도 이제 실제 활성화되는 거를 또 컨펌을 해야 돼요. 그래서 CN겔포, USP2XT, PIX2X2, USG캠프 이렇게 넣어가지고 실제로 활성화되는지를 서플리먼트에서 컨펌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활성화되는구나를 확인했으면 디립툴렉스A, 렉세오피, GChem6S 그래서 렉세이 아니 뭐냐 디립토 뉴런 인슐린 프로듀싱 셀의 활성화 정도를 이제 GChem을 통해서 칼슘 인디케이터를 통해서 체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인슐린 프로듀싱 셀의 활성을 체크를 하는 과정에서 ATP를 탁 처리를 하면 활성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CN 뉴런을 액티베이션 시켰을 때 인슐린 프로듀싱 셀도 액티베이션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의 경우 커넥티비티가 없으면 이제 프리비어스 뉴런의 활성을 통해서 시냅틱 뉴런의 활성이 일어나지 않는데 이거는 펑셔널 커넥티비티가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컨트롤은 뭐냐면은 여기서 그냥 CN 결포를 뺀 거예요. 그러니까 P2X2만 있으면 CN 뉴런의 스페시파이크 활성화 못 되잖아요. 그러니까 ATP 처리하는 것이 어떤 뉴런도 활성화가 못 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런 어떤 뉴런도 활성화 안 되기 때문에 DF2 인슐린 프로듀싱 셀은 전혀 활성화가 안 되는 컨트롤, 네거티브 컨트롤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여기서 또 재밌는 게 있어요. 이제 이 파리를 만들어서 두 가지 조건을 놨어요. 하나는 fed 컨디션, 또 하나는 starved 컨디션 맞습니다. 자, fed 컨디션에서는 시냅스가 이렇게 활성화가 잘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CN 뉴런을 그때 활성화시키면은 디오프톨 시간이 잘 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스타브드 컨디션은 시냅스가 많이 위축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CN 뉴런을 잠깐 활성화를 시켜도 이렇게 시냅스가 많이 이렇게 줄어드는 상태에서는 다운스트림 시간이 잘 안 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스타브에서 똑같은 실험 해봤을 때 패드일 때보다 그런 딜2의 반응이 약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것도 시냅틱 플라스티시티. 패드 컨디션에서 시냅스가 강화되기 때문에 같은 양의 CN 액티베이션이라도 딜2 뉴런이 더 강하게 반응하는데 반해서 이제 스타브 상태에서는 이 시냅스 자체가 약해지기 때문에 CN 뉴런을 같은 인텐시티로 활성화시켜도 다운스트림 인슐린 프로듀싱 셀 뉴런의 활성이 좀 줄어든다라는 거를 확인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펑셔널 커넥티비티가 있고 그리고 그게 fed 디펜던트, 뉴트런 스테이트 디펜던트한 뉴런al 플라스티시티를 보인다라는 걸 보여줬어요. 사실 이 플라스티시티를 보이는 것까지 사실 기대하지는 않았는데 정말 이렇게 확실하게 나오더라고요. 이게 이제 LTP, LTD, 스태틱 플라스티시티를 연구하시는 분들한테는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인트레스팅한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이제 우리가 이거를 좀 더 후속 연구를 조금 더 어떻게 할지를 좀 전서영 교수님 연구실이랑 의논을 하고 있어요. 이 데이터는 그렇고요. 그다음에 2번으로 가면 뭐냐면은 자, 이 우리 논문은 항상 컨펌을 계속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나도 나를 못 믿잖아요. 다른 사람 나를 얼마나 못 믿겠어요. 그러니까 일단 나도 나를 못 믿고 다른 사람은 더 나를 못 믿기 때문에 이렇게 보였으면 근데 이게 뭐 이 실험에서는 그런데 이게 이 실험에 있는 여러 가지 아티팩트 특히 뭐 P2X2도 사실은 옛날 기술인데 이거 뭐 크림슨 뭐 이런 옵토제네틱스로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었나 뭐 이런 식으로 막 얘기할 수 있어요. 사실은 원래는 옵토제네틱스로 이제 쓰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빛으로 액티베이션 해가지고 다운스트림 보려 했는데 옵토제네틱스 컨디션을 한참 잡다가 이게 잘 컨디션 안 잡혀가지고 급하니까 그냥 이걸로 데이터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이디얼하게는 크림슨 같은 걸 써가지고 옵토제네틱스로 그러니까 그 LED를 쭉쭉쭉 쬐어줌으로써 CN을 활성화시키는 게 훨씬 더 뭔가 이 엘레강스한 실험입니다. 근데 이거는 약간 썸띵 그 약간 그 구석기 시대 느낌으로 한 실험에 약간의 그런 이제 사냥을 할 때 그 뭐가 지 그 레이저건으로 잡을 수도 있지만은 주먹도끼로도 찍어 잡을 수도 있잖아요. 약간 주먹도끼 느낌. 이제 레이저건으로 요즘 세상에 레이저건으로 쏴서 잡아야 되는데 약간 뗀 섞여 가지고 막 찍은 약간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컨펌을 어떻게 했냐? 자, 컨펌은 자, 인슐린 프로듀싱 셀이 활성화되면은 인슐린 프로듀싱 셀에 그 있는 인슐린이 분비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 실제로 보면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셀을 다이섹션 한 다음에 그다음에 글루코스가 있는 솔루션에 30분 담가둬요. 그러면은 CN 뉴런이 활성화될 거 아니에요? 글루코스에 30분 담가두면은 그러면은 CN 뉴런 되는 거 그것도 이제 컨트롤에서 컨디셔닝 실험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30분 담가 놓은 다음에 이제 스테이닝을 해보는 거예요. 그 인슐린 프로듀싱 셀 안에 있는 남아 있는 인슐린의 양. 왜냐면은 이제 뉴로펩타이드 시크리토리 셀들은
기본적으로 뉴로펩타이드들을 미리 만든 다음에 호르몬을 시크레션하는 셀도 그런데 가지고 있어요. 미리 만들어 가지고 있다가 시그널을 받으면은 분비를 하거든요. 그래서 활성화되면은 역으로 안에 담고 있는 그 펩타이드 양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시크리션 돼가지고 이 펩타이드 양이 줄어드는 걸 확인한 거예요. 실제로 요걸 보여주기 위해서 요 상태에서 트랜스크립션 양, 그 인슐린의 트랜스크립션 양은 변화가 없다는 거를 또 컨디션으로 보여줘야 돼요. 어쨌든 자, 그래서 브레인을 다이섹션한 다음에 글루코스가 들어있는 용액에 30분 담가 놓으면은 CN 뉴런이 활성화가 되고요. 그래서 컨트롤에서는 CN 뉴런 활성화에 의해서 인슐린 프로듀싱 셀 딥2 뉴런이 활성화돼 가지고 활성화되면은 인슐린이 시크리션 되겠죠. 그래서 안에 남아 있는 인슐린 양이 이제 어, 많아지는 겁니다. 분비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인슐린이 액티베이션 되면 인슐린 분비가 될 거 아니에요. 분비가 되면 안에 있는 인슐린은 적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셀 안에 가지고 있는. 그래서 이제 fed, starved, refed 관계인데 이제 이 두 가지만 이제 보여준 거죠. 극명하게. starve 상태에서는 이제 인슐린이 그 인슐린 프로듀셀 안에 많이 차 있습니다. 활성이 일어나지 않은 상태니까. 그런데 리페드 이제 리페드 상태가 되면은 이거 설명 잘못했구나. 담가 놓는 게 아니고 파리를 굶기고 먹이고 요걸로 CN율 활성을 인비보로 조절한 거예요. 엑스비보로 조절한 게 아니고 엑스비보로 조절한 실험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설명을 약간 잘못했고 이거는 다이섹션한 후에 글루코스를 처리한 게 아니라 그거는 DH44 논문에서 많이 쓴 거고 이거는 다이섹션 하기 전에 굶겨요. 굶기면은 CN율의 활성이 안 일어날 거 아니에요? 글루코스가 없으니까 체내에 글루코스 없으니까 그런 상태에서 이제 인슐린 프로듀싱 셀의 안에 있는 인슐린 양을 보면은 인슐린이 많이 있죠. 활성화가 안 돼서 분비가 안 되니까. 그런데 이 글루코스를 아마 100m몰 글루코스를 24시간 동안 먹였을 거예요. 스타베이션 상태에서. 스타베이션 상태는 24시간 동안 물만 먹인 겁니다. 그래서 24시간 동안 물만 먹였을 때 이렇게 되는데 이제 그 상태의 파리를 가지고 100m몰 디글루코스 24시간 먹이면은 CNU로 활성화되고 물론 이제 디립트 뉴런이 직접적으로 글루코스 그 체내 그 당이 늘어난 걸 인지를 해가지고 활성화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양은 생각보다 적다는 걸 이제 확인했어요. 그게 이제 두 번째 실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리페드 상태가 되면은 제가 제 하이포테시스 안에서는 CN율이 활성화되고 그리고 인슐린 프로듀싱 셀이 CN율에 의해서 활성화돼 가지고 인슐린이 많이 분비가 돼서 이 인슐린 프로듀싱 셀 안에 있는 인슐린 양이 줄어든다. 라는 걸 첫 번째로 컨트롤 보여준 거고 자, 그 다음에는 CN 뉴런을 스페시픽하게 억제를 해봤습니다. CN 겔포의 US KR2.1 그래서 CN 뉴런의 뉴런을 활성 없앴어요. 그리고 딥2 뉴런, 인슐린 프로듀싱 셀은 활성을 전혀 건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스타브와 리페드를 비교를 해봤을 때 스타브 상태에서는 뭐 비슷하게 나오죠. 근데 리페드 상태에서는 보면은 약간 파퓰레이션 이게 이제 그 non significant이긴 하지만은 여기 파퓰레이션 여기 위주로 많이 있고 여기 파퓰레이션 약간 밑으로 내려가 있어서 딜프2가 그러니까 인슐린 프로세셀이 자체적으로 글루코스를 인지한 능력이 어느 정도는 있다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메이저한 그런 글루코스 시그널을 전달하는 거는 CN 뉴런이고 그래서 CN 뉴런이 없으면 기능이 없으면은 글루코스를 다시 먹인 상태에서도 인슐린 분비가 안 되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이렇게 해서 안에 있는 인슐린 양이 그래도 계속 많은 상태 유지가 되고 있다. 넌 스페시픽한 차이를 보인다라는 거를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방향이 완전 다르죠. 그러니까 방법이 완전 다르죠. 요거는 엑스비보에서 CN이랑 활성화시키고 그다음에 차이를 본 거, 그 인슐린 프로듀싱 셀의 리스폰스를 본 거고 이 두 번째는 CN 뉴런의 활성을 그냥 활성화시킨 상태를 인비보로 만들어 준 거예요. 그 상태에서 CN 뉴런을 그냥 억제시켰을 때 인슐린 프로듀싱 셀 활성이 억제된다라는 거를 보여준 거예요. 이건 완전 다른 방법으로. 자, 그리고 F번은 뭐냐면은 자, 이거는 참 그래서 CN 뉴런의 그러면은 기능이 이제 억제가 되면은 그럼 인슐린 분비가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실제로 CN 뉴런의 기능이 억제가 된 상태와 컨트롤 상태에서 초파리 피해 있는 인슐린의 양을 측정해서 비교를 해본 겁니다. 그랬을 때 이제 패드 상태에서
이제 배가 부른 상태면은 CN율이 활성화되고 인슐린이 이제 분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컨트롤에서는 이제 인슐린이 어느 정도 이제 나오는데 CN율을 이니비션 시킨 상태에서는 인슐린 양이 줄어듭니다. 그 피에 있는 인슐린 양 자체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인슐린 프로듀싱 셀 안에 있는 인슐린의 양이 변한 걸로 인슐린 분비 촉진 인슐린 분비가 이제 영향을 받았다는 걸 확인한 거고 그럼 인슐린 분비 됐으면 피로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피에서 실제 측정을 한 겁니다. 이거를. 그래서 요거와 요거는 2번과 F1은 약간 그 페어링이 되는 데이터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는 안 믿더라고요. 이제 그 안에 남아 있는 인슐린 양은 그래 뭐 알겠어. 근데 실제로 피에 인슐린 양이 변해야 되는 거 아니야? 측정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했는데 초파리 브러드에서 인슐린 양을 측정하는 게 조금 까다로웠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측정을 했고 이거는 매스펙이라는 방식으로 측정을 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거는 이제 그 같은 층에 있던 탐 뉴버트 교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초파리 이제 피를 뽑아드리면은 그 피 안에 있는 그 인슐린을 그 매스펙 그 스펙트로메트리로 정확한 인슐린 양을 재주신 거예요. 그리고 G번은 뭐냐면은 자 이거는 또 뭐냐면은 그러면은 음 그쵸. 이거는 그럼 뭐냐면은 그러면은 CN 뉴런의 이제 활성을 억제하면은 그러면은 인슐린 프로듀싱 셀이 글루코스 리스폰스를 어떻게 할 것인가? 요거에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피겨 3의 2번의 데이터를 보니까 CN 뉴런의 기능이 억제되면은 인슐린 프로듀싱 셀이 글루코스 리스폰스를 못 하는 것 같네? 라는 거를 그러면은 그걸 실제로 컨펌을 해보고 싶어가지고 컨트롤은 이제 CN 이게 R20F11이 CN 뉴런의 프로모터 SNPF 프로모터거든요. 그 프로모터에 이제 TNT니까 이거를 CN 뉴런 스페시픽하게 억제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CN 뉴런 억제를 안 시킨 경우에 DF2 Gcam을 키고 그러니까 인슐린 프로듀싱 셀의 활성을 글루코스 처리했을 때 보면은 글루코스 처리하면은 인슐린 프로듀싱 셀의 활성이 올라갑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글루코스 프로듀싱 셀 그러니까 인슐린 프로듀싱 셀 디프트 뉴런 그 자체가 이 글루코스에 반응하는지 아니면은 CN 뉴런의 활성을 통해서 시그널을 받아서 반응하는지가 명확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제 CN 렉세이로 렉세오피 TNT를 반응시켜 가지고 CN 뉴런의 기능을 억제시켜 본 거예요. 억제시켜 봤을 때 디프트 뉴런의 글루코스 리스폰스를 살펴보니까 이게 이제 어 리스판스를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이걸 보면은. 근데 리스판스가 많이 억제되어 있다. 그래서 요것도 이제 하나하나 다 세봤어요. 그러니까 10번 했을 때 그 이제 그 10번 했을 때라고 표현하는 것보다는 인슐린 프로듀싱 셀이 개수가 25개에서 30개예요. 한 브레인에. 근데 이 보니까 CN 뉴런이 있는 경우, 없는 경우에서 CN 뉴런이 없는 경우에 보면은 대부분 활성이 올라가지는 않는데 특정 파퓰레이션 CN율이 없어도 글루코스 리스폰스를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정리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 데이터 이제 뒤에 이제 서플리먼트에 나오는데 그러면은 한 브레인에 이슈프루싱 셀이 한 30개 정도 있는데 따져보니까 그 중에서 25% 정도는 어떤 경우에도 글루코스 리스폰스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CN 뉴런을 통해 시그널을 받는 것도 아니고 직접 글루코스 리스폰스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DILF2라는 프로모터에 의해서 발현되는 그런 셀인데 같은 파퓰레이션이 아니라는 거죠. 전혀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글루코스에 전혀 반응하지 않은 25%가 있었어요. 한번 다 따져보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25% 그렇고 나머지 또 20% 정도는 CN 뉴런의 활성이 있건 없건 간에 무조건 글루코스에 반응하는 인슐린 프로듀싱셀이 있었어요. 무조건 반응하는. 이거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반응하는 인슐린 프로듀싱셀. 그리고 또 하나는 CNU의 기능이 있으면 인슐린 프로듀싱 셀에 이제 글루코스 반응을 하는데 CNU를 억제시키면은 글루코스 반응을 잃어버리는 그런 파퓰레이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실제로 CNU의 시그널을 받는 인슐린 프로듀싱 셀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여러 데이터들 보여줬는데 실제로 인슐린 프로듀싱 셀이 30개 있다고 하면은 그 중에 절반 정도만 CN 뉴런에 연결이 돼가지고 시그널을 받는다라는 거를 이 실험을 통해 보여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그 절반의 절반은
글루코스에는 전혀 연관이 없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피딩 비헤비어 자체에 전혀 연관이 없는 그런 파퓰레이션. 그리고 나머지 한 20% 정도는 직접적인 글루코스 센싱 기능이 있는 인슐린 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자체가 글루코스 센서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인슐린 셀의 일부도 글루코스 센서로 작용할 수가 있는 거죠. 일부 기능이 그렇게 강하진 많진 않지만은. 그리고 대부분 50% 정도는 CN 뉴런에서 시그널을 받아서 인슐린을 분비하는 그런 패턴을 가지는 거를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피겨 3번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피겨 3번까지 할 건데, 피겨 3번에서 아주 많은 인포메이션이 들어가 있어요. 일단은 가장 큰 인포메이션은 CN 뉴런은 펑셔널하게 활성화되면은 펑셔널하게 인슐린 프린셀의 활성을 올리고, 그 활성이 올라간 활성은 인슐린 분비를 촉진한다 라는 거를 보여주는 게 이 내용인데, 피지컬 컨택트도 있고, 그리고 인슐린 프로듀싱 셀의 경우 대략 30개 정도인데, 그 중에서 특정 파퓰레이션만 타겟팅하는 것 같다. 자, 그리고 요거에 대한 후속 연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어제 랩 미팅 할 때 거기에 이제 리스트업을 못했는데, 어, 일렉트로피지올로지 데이터가 한 보따리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러면 인슐린 프로듀싱 셀을 일일이 패치 클램프를 해가지고 이런 걸 진행한 게 있는데, 그거를 이제 랩업해서 논문을 내려고 하는데, 이제 어떤 그런 어디셔널 데이터를 만들어야 되면은 이제 여기 우리 랩의 학생도 한 명 같이 가가지고, 왜냐면은 저는 교수니까 교신 저자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누군가 일저자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또 이제 제가 좀 생각을 해보고, 또 이제 좀 이거를 맡아줄 학생들에게 또 같이 또 요거를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 파퓰레이션에는 CN 뉴런이 인슐린셀이 KTP 채널이 없어요. 이 파퓰레이션은 KTP 채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KTP 채널이, 그럼 글루코스 센서의 중요한 그 포인트를 했잖아요. KTP 채널이 있는 인슐린 프로듀싱 셀이 있고 없는 인슐린 프로듀싱 셀이 있는데, 그 달라요. 그래서 요 파퓰레이션, 인슐린 프로듀싱 셀에 있는 파퓰레이션은 그런 그 버스트 오실레이션의 패턴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다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고, 그거는 지금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고, 우리가 어쨌든 어, 인슐린 프로틴 셀의 그런 기능적인 특징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논문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확실한 그런 데이터들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정리를 해서 논문을 써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겨 3번까지 갔고, 피겨 4번은, 자, 피겨 3번은 열심히 인슐린 프로틴 셀 쪽에 커넥션 얘기했잖아요. 피겨 4번은 이제 코프와 카디아카 쪽의 커넥션을 열심히 얘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CN 뉴런이 인슐린 프로틴 셀에 연결되고, 또 CN 뉴런은 다른 방향에서 글루카곤 프로틴 셀에 연결되니까 3번은 인슐린 프로틴 셀, 4번은 글루카곤 프로틴 셀, 5번은 그 메커니즘, 5번은 메커니즘.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같은 라이겐드 SMPF라는 라이겐드가, SMPF 리셉터가 발현되는 인슐린 프로듀싱 셀, 글루카곤 프로듀싱 셀에 똑같은 라이겐드와 똑같은 리셉터를 반응을 하는데, 인슐린 프로듀싱 셀은 그 시그널을 통해서 활성화되고요. 글루카곤 프로듀싱 셀은 그 시그널을 통해서 억제가 돼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면은 GI 프로틴, GQ 프로틴. 그러니까 G 프로틴 커플 리셉터예요. 인슐린 SMPF 리셉터가. G 프로틴 커플 리셉터는 어떠한 G 프로틴과 반응하냐에 따라서 그 다운스트림을 어떤 걸 가지냐에 따라서 셀을 활성화시킬 수도 있고 억제할 수도 있거든요. 자, 요거는 요 아이디어 또 제가 원래 생각한 게 아니에요. 베낀 겁니다. 어디서 베꼈냐면은 카이스트 손주호 교수님의 뉴런 페이퍼에서 베꼈어요. 세로토닌 리셉터. 그래서 세로토닌 리셉터가 두 가지 타겟이 있는데, 세로토닌에서 하나 활성화되고 하나는 억제되는 거예요. 그거를 그런 식으로 풀으셨거든요. GI, GQ 프로틴. 그러면은 GI 프로틴 이니비터, GQ 프로틴 이니비터를 쳐가지고 이미징을 한 거예요. 칼슘 이미징을. 근데 그 이니비터 종류, 용량, 이것도 전부 손주호 교수님의 디렉션을 따라서 실험한 겁니다. 손주호 교수님이 일렉트로피지올로지의 전문가시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어, 한 거고, 그 과정에서 유은선 학생이라고, 지금은 이제 박사님 되셨죠?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3번까지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리코딩을 종료를 하고 질문을 받도록 할게요.